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 소속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7대가 최근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 배치됐다고 미 공군이 밝혔다. 지난달 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4대가 한꺼번에 본토에서 괌으로 전진 배치된 데 이어서 현존하는 최강 전투기 전력까지 합세한 것. 미 공군은 13일 현지 시간 F-22 스텔스기의 괌 배치가 영내 동맹국이나 파트너와의 연합훈련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프리 앤드 오픈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포석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인수인계 거부 등 초유의 미 정권 교체 혼란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무력 시위 등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괌에 배치된 B-1B와 F-22는 유사시 북한과 중국 양국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동시다발적 초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장 억지력이 센 이종의 비수를 인도 태평양 앞마당에 갖다 놓은 것이다. 두 전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이후로도 당분간 괌에 머물며 북한과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정보당국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전후로 북한이 모종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걸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비핵화 협상의 기선 제압 차원에서 북한이 사거리를 늘린 잠수 안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미 정보당국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많은 최신 기술을 응용하여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게 된 F-22는 어떻게 개발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는 미국 공군의 발달형 전술 전투기 계획을 토대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미국 공군은 1973년 1월에 ATF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발달형 전술 전투기를 중고도에서 활동하는 고화음속 전투기로 정의했으나 1970년대에 여러 차례 재검토하고 1984년 말에 기본 사양을 다시 정리합니다. 전투 행동 반경은 800마일, 초음속 순항 능력은 마하 1.4에서 1.5, 총중량은 약 22,680kg으로 정했고 진보된 비행 조종 장치, 전자기기, 스텔스성, 신세대 엔진을 갖추기로 결정합니다. 한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공군과 해군이 운용하는 F-14, F-15, F-16, F-A-18 등 모든 기종을 대체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 전투기를 통일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군 내에서도 ATF 한 기종만 사용하는 데 이의가 있어서 현실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1985년 9월에 7개의 제작사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투기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986년 1월에 그중 5군데의 제작사인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맥도넬 더글러스, 노스로비 안에 제출했고 그리고 1986년 5월에 시제기 평가 작업을 시작해서 1986년 10월 31일에 로키드와 노스롭의 안을 최종 선정하여 비교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제기로 비행하여 그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좀 더 확실하게 뛰어난 항공기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증 확인이라고 불렀고 두 제작사의 시제기를 댐, 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은 이 댐, 발 작업을 할 때 제작사들이 팀을 이루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 결과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가 하나의 팀을 이루었고 맥도넬 더글러스와 노스롭이 하나의 팀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제작사가 각각의 안을 제안했지만 팀을 이루고 나서는 협력해서 작업했습니다.
만일 자사의 안이 낙선되더라도 개발과 제작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위험 부담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로키드 팀과 노스롭 팀을 댐-발 작업자로 선정하였고 로키드의 아내는 YF-22, 노스롭의 아내는 YF-23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또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가 제안한 엔진을 댐-발에 장착해서 엔진도 병행하여 평가했습니다. YF-22, YF-23은 2대씩 제작했고 YF-22는 1호가 1990년 9월 29일에 2호가 10월 30일에 최초로 비행합니다. 이 댐-발 위 주안점은 스텔스성과 운동성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장은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YF-23은 무장을 전혀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키드는 독자적으로 2호의 AIM-9M과 AIM-120을 발사해서 무기 발사 능력을 실증합니다. 이후 50회 동안 65시간을 비행하여 실적을 비교하였고 초음속 순항도 비교합니다. 미국 공군은 비행 작업을 끝내고 약 4개월 뒤인 1991년 4월 23일에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YF-22 위 승리를 선언합니다. YF-23도 굉장히 훌륭한 기체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스텔스선과 통합 항공 장비에서는 YF-22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중요한 것은 가격. YF-22를 상회하는 가격과 떨어지는 기동성이 문제가 되어 탈락하게 됩니다. 엔진은 프렛 앰퍼샌드 휘트니가 지명되었고 이에 따라 F-22와 F-119 위 조합을 다음 단계인 기술 및 제작 개발 단계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YF-22와 기술 및 제작 개발 단계 이후에 F-22는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항공기 형상이 거의 다르지 않으나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날개의 폭을 늘리고 익단의 모양 변경, 수평 안정판의 모양을 개조해서 동체 가장 뒷부분과 수평 안정판 후연 부착부를 일치, 수직 안정판과 방향타를 소형화, 공기 흡입구의 위치를 후방으로 이동, 엔진 배기구 사이의 꼬리 부분 붐을 연장. 위와 같은 개조는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향상하고 높은 스텔스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 속에 탄생된 F-22는 현재까지도 최강의 전투기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공식 웹사이트에 하나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알래스카 일대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노던 엣지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군 당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뉴스가 대개 그러하듯이 매년 열리는 연합훈련에 대한 위례적인 홍보가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내용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천군과 홍군으로 나뉘어 벌인 모의 공중전에서 108대 0이라는 놀라운 격추비가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비록 실전이 아니었지만 이 정도라면 일방적 학살이라고 정의 내려도 결코 무리가 없을 정도였다. 미군의 정예 조종사들이 참여한 훈련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편파적인 결과였다. 하지만 이 주간의 훈련이 완전히 종료된 후 나온 최종 성적은 더욱 경악할 만했다. 241대 2라는 격추비가 기록된 것이었다. 뚜렷하게 조종사들의 기량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막 일선에 배치되기 시작한 미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때문이었다. 천군을 이끌고 대승을 이끈 이들은 12기의 제94 전투비행대 소속 신예기들이었는데 당시 훈련은 이 전투기들이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모의 공중전이었다. 그런 첫 경험에서 이들은 무려 241대 2라는 성적을 거둔 것인데 그나마 홍군에게 격추당한 이 기는 F-15였다. 이들의 전과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144대 0이었다. 신예기다 보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런 전과는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조종했던 이들은 물론이고 가상으로 공중전을 벌인 상대도 놀랐다. 바로 자타가 현존 최강의 제공전투기로 손꼽히는 F-22 랩터가 남긴 기록이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싸운 전투기. 당시 훈련 결과는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F-22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 것으로 판정된 전투기들은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주력 전투기로 맹활약 중인 F-15, F-16, F-A-28이었다. 아무리 F-22가 새로운 전투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물론 훈련 규칙에 따라 격추 여부가 판정되므로 이런 결과가 실전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격추 교환비가 너무 컸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피격 판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전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적으로부터 갑자기 일격을 받은 것이었다. 공대공 미사일의 등장 이후 BVR, 가시권 밖 교전이 일반화되었지만 레이더로 상대의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할 수는 있었다. 단지 조종사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노던에지와 연이어 2007년 초에 있었던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보여준 F-22의 경이적인 공중전 능력은 기존의 BVR 교전과 한마디로 차원이 달랐다. F-22는 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반면 일방적으로 당한 상대는 아웃 판정이 될 때까지 F-22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경우가 보통이었다. 그렇기에 터무니없기까지 한 엄청난 격추비가 나타난 것이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스텔스였다. 결론적으로 F-22는 당시까지 활약하던 기존 전투기들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웠다. 상대 레이더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판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F-22가 최초의 스텔스기가 아니지만 기동력을 비롯한 비행 성능에서 제약이 많은 F-117이나 B-2와 전혀 달랐다. 한마디로 진정한 5세대 전투기 시대를 연 스텔스 전투기였다. 시대를 선도한 프로젝트. 1976년부터 미 공군에 배치된 F-15는 그야말로 무적의 제공 전투기였다. 이스라엘에 판매된 F-15A, B가 1979년에 무려 50여 기의 시리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반면 단 한 기도 피격당하지 않은 공중전의 신화를 썼을 정도였다. 하지만 21세기에도 하늘의 패권을 계속 잡기 원하는 욕심 많은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이때부터 새로운 제공 전투기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창 F-15가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던 1981년에 ATF로 명명된 차기 제공 전투기 사업에 대한 연구가 개시되었다. 목표는 지금까지 혹은 가까운 시일 내 등장이 예상되는 적선국의 모든 경쟁기들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까지 완료되었거나 조만간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닉이 모두 동원되었다. 우선 상대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스텔스 기술과 상대를 먼 거리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강력한 추적 능력을 장착하기로 결정되었다. 즉, 강력한 방패와 뛰어난 눈이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또한 진보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고전적 편대 비행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전투기가 곧바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위 연구도 병행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뛰어난 전투기가 되기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늘을 제패하려면 이러한 새로운 옵션을 물론이거니와 기본에도 더욱 충실하여야 했다. F-117이 한밤중에 적진에 침투하여 폭탄을 떨구는 폭격기 역할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텔스 기능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비행 능력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공대공 전투에 투입될 제공 전투기라면 각종 비행 능력도 좋아야 했다. 개혁 속에서도 지키려던 전통. 이런 까다로운 요구에 맞춰 최종적으로 경쟁에 오른 후보 기종은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잉 컨소시엄의 YF-22와 노드럽 맥도넬 더글러스 연합의 YF-23이었는데 한마디로 모든 미국의 군용기 생산업체가 편을 갈라 싸움에 뛰어든 형국이었다. 이때 양측 모두는 강력한 APG-77 AESA 레이더와 35,0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하는 G-위 YF-120 엔진 또는 PNW-위 F-119 엔진을 기본 센서와 심장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기체의 구조에 의해 성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는데 치열한 경쟁 끝에 1991년 YF-22가 선정되었다. 스텔스 성능은 YF-23이 앞섰지만 기동력, 무장 능력 그리고 가격에서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도 상대적일 뿐이지 처음 언급한 사례처럼 F-22도 스텔스 성능이 대단하고 예정대로 양산되지 못하였을 만큼 비싸다. 결국 역설적이지만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기동력과 무장 능력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된 셈이었다. 이것은 아무리 온갖 신기술을 적용한 최신 전투기라도 이른바 독파이팅이라 불리는 근접 공중전 시대의 유산도 이어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일부 최신 전투기의 현란한 기동력을 에어쇼 용도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전투기가 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F-22는 2차원 추력 편향형 노즐을 장착하여 초음속 고받음 각에서도 뛰어난 기동이 가능하고 F터버너 작동 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슈퍼크루즈도 가능하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측 방 무장 수납고에 AIM-9을 한 발씩 장착하고 중앙 무장 수납고에 AIM-120 암남 6발 또는 1000파운드 급 공대지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는 YF-23보다 컸다. 여기에 더해 초근접전을 대비하여 M61 발칸포도 장착되어 있다. 한마디로 F-22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적 시도도 성공적으로 구현한 전투기다. 궁금해지는 미래. 드문 예지만 F-22 도훈련 중 피격당하기도 했는데 상황을 오인한 F-22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연히 F-22를 가상 격추하는 데 성공한 EA-18G 위 동체에 그려진 킬마크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의 전과조차 자랑거리가 될 만큼 F-22가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 공군이 공식 인정한 것은 2007년 레드플래그 훈련 당시 F-16에 의한 피격 사례뿐이다. 사실 F-22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은 전투기다. 하지만 그렇게 드러난 일부 내용만으로도 모든 경쟁기들을 압도할 정도다. 이처럼 실전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등장과 동시에 F-22는 현존 최강의 제공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부여받았다. 일본이나 이스라엘처럼 도입을 희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략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따라 현재 대외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의 환경 변화 등으로 F-22는 초기 계획했던 생산의 30%에도 못 미치는 187기를 마지막으로 2009년 생산이 종료되었다. 새로운 전투기들의 대세가 다목적기다 보니 고가의 하이급 제공전투기를 별도로 보유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쟁기로 언급되는 러시아의 T-50 패크 FA 이나 중국의 J-22 2020년쯤에서야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그때까지는 최고의 전투기라는 명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의 세계에서 어떤 특정 전투기가 최고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경쟁자들의 끝없는 도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F-22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능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그런 날이 그리 쉽게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그만큼 현재의 F-22는 현재 누구나 시기할 만큼 강력한 제공 전투기다.